더불어민주당의 현장 투표 유출 파문을 놓고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유출 파문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유출 파문이 일어난 뒤에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축제를 망치지 말자 이런 입장인데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조직적인 유포가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굴러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상당히 우시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한호할 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거 자체가 유출 자료가 거기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네네. 자신의 더세론을 굳히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사실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 한다면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네거티브 논란 때문에 상당히 경선 자체가 상당히 조금 혼탁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 이 결과 유출 자체가 상대 후보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경선 판 자체가 상당히 거의 판 자체의 흥행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괜찮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파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 이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지금 격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네. 이런 경선 자체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또는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 결과가 사실 누출되면 지금 이거 향후 진행될 이 선거 자체에 판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고 지금 이 경선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상당히 지금 부각되는 시점에서 네. 그걸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판 자체를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판 자체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굳혀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경선 참여인단에 들어왔던 분들의 네. 투표 참여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양측의 입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유감스럽다지만 반면에 이재명, 안희정 후보 측은 분노스럽다. 거기서 딱 그 환경이죠. 답이 나오죠. 네. 분노스럽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박용진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안쪽에서 일하는. 이게 지금 선거에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투표 결과를 미리 발표하고 나머지 투표를 본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경선이지만은 네. 상당히 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 조사 가지고 이게 좀 앙금이 풀릴까? 일단은 형사고발해가지고 제대로 조사한다는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영순 의원도 그랬잖아요. 충청 호남 지역에 안희정 씨가 1위 하는 지역에서 유출이 안 되고 유독히 특별한 의도를 갖고 결과를 유포한 것이 아니냐. 박영순 의원이 더 거세게 좀 공략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전두환 발언 이후에 호남 지지율이 한 10% 정도 빠졌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각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왜 정당 정치가 언제부턴지 진성 책임당원들이 각 당의 색깔과 이념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밖으로 포퓰리즘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후보로 선택권을 맡기는지 근본적인 저는 회의감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도 나고 전국에 250개 투표소에서 4명씩 간신인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명이라는 인원 중에 다 통제가 안 되고 이게 자체가 지금 포퓰리즘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후보 말고 안희정,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좀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은 공정성 문제로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고된 참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이번 주말부터 호남 예. 경선이 네. 지금 분위기가 좀 가열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월요일은 또 현장 투표도 진행이 네. 될 테고요. 네.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호남이 갖는 상징성도 또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논란이 되지 않나 지금 싶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호남에서의 이 결과 자체가 예. 전체 경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중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아마 이 문건 유출 파동이 가지는 그 파괴력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뭐 호남에서 50% 넘는 가반 득표를만 얻는다고 한다면 호남의 민심을 얻는 자가 바로 어떻게 언제든 야권의 대표가 됐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주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전두환 표창 그런 그 논란 때문에 호남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호남이라는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호남의 민심이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인가의 부분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뭐 저는 아직까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속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예. 호남의 지금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생각이 어떤 대로 기존의 생각대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뭐 진상조사대로 하되 네. 호남에서의 뜨거운 경선전은 경선전대로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호남에서 만에 하나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수 이상 확보하면 그냥 제가 보니까 결선 투표할 필요도 없이 굳어질 확률이 많은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호남이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 지지를 해준 그런 역사를 보면은 아무튼 지난번 국민의당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제3당이 되면서부터는 지금 약간 오르고 있는 추세였고 예. 호남에서도 지금 야권 대통령 될 사람한테 밀어주겠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시점에 지금 이런 악재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처벌을 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민심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양측이 받아들일까요? 뭐 큰 틀에서 정권 교체하겠다는 큰 열망이 있는데 그것까지 뭐 뒤엎으면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여기서 제대로 좀 본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선도 못 가고 여기서 그냥 이런 대세론에 흔들려가지고 이런 또 파문 속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주저앉는다면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는 감정 싸움 안 갈 것 같았는데 좀 약간 좀 세게 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물론 뭐 각 당의 경선전 자체가 특히 대선을 앞둔 경선전 자체는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그 분열파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간에 꼭 각 정당들의 경선 그거죠. 뭐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도 상당히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실 잘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봉합이 되면서 그때 당시 후보가 됐던 이명박 당시 후보가 상당히 본선에서 압승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런 또 동질적 유대감이 또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쉽게 판을 깨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안희정 후보 측 다 양쪽 다 지금 뭐 경선을 보이콧할 정도는 아니다. 대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전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될 경우에는 예. 이 여파가 좀 얼마 정도는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본선에서 과연 이 지금 상대 후보 이재명, 안희정 후보 측으로부터 진짜 진심에 어린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 이런 논란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한동안 이 물밀안에 들어가 있었던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주의라는 이미지 자체가 다시 예. 또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결국은 뭐 당의 선거는 끝나지만 그것이 소위 말해서 본선을 앞둔 제3지대에서의 비문지대 그 연대가 네. 형성되는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상황 관리를 민주당이 상당히 진중하고 엄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이 끝난 뒤에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벌써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토론했듯이 김종인 전 의원이 왜 그 당을 나왔느냐 여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하는 게 친문 패권주의가 그렇게 강한가? 김종인 전 의원이 거기서 문재인 후보를 도와서 정권을 창출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 김종인 전 의원이 노력을 좀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만약에 이런 파동이 있은 다음에 결선 투표도 없이 문재인 후보로 결정이 되고 친문 패권주의의 그런 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면
반사작용으로 아마 반문연대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고 반문연대를 만들려는 그런 동력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인 의원이 전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예. 지금 아직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각 당의 경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여볼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3지라든지 아니면 반문진영 후보가 어떻게 지금 결탁을 하고 어떤 그 전선을 형성할지 우리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저희가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정당 여론조사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뭐 그동안에 계속 그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좀 빠졌군요. 42%를 기록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1%포인트 올라서 13%, 국민의당 역시 13%가 올라서 1%가 올라서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3월 21일부터 23일 사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조사한 내용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 4%포인트 정당 지지율 빠진 거에도 혹시 이 부분이 영향이 미쳤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문건 유출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기는 조금 이런 시기에 아마 지금 여론조사 진행된 건데요. 네네. 그 앞서서 지금 이야기가 됐던 이 전두환 표창 논란이라든지 예.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상당히 분노를 네거티브에 대한 문재인 전 후보 측의 문자 폭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당내 경선을 둘러싼 이 양측 간의 네거티브 논쟁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마 지지층들한테 또는 아니 일부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층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주목할 부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1% 약간 올랐다는 것 자체가 뭐 1%가 아주 미미한 수치긴 합니다만은 이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 간의 그런 양강 구도 자체가 네. 나름대로는 지켜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흥미를 끌만한 상황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바른정당은 지금 4%나 빠졌어요. 네, 지금 네. 정의당보다도 지금 뒤처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바른정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네. 지금 상당히 1대1 아주 파이팅 있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끌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이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사이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놓여 있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립각이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자체가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좀 중도 어정쩡한 입장에서 네, 네. 이 주목을 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빠지고 자유한국당 1%에도 오른 거는 아마 이제 지금 경선이 시작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아픈 부분을 찌르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은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진영 논리가 더 격화되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대선 후보 지지도 그래픽도 한번 좀 볼 텐데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가 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31%, 그 뒤를 안희정 후보가 1%포인트 역시 하락했습니다. 17%고요. 안철수, 이재명 순으로 이어가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후보 2명이 눈에 띄입니다. 홍준표 지사, 김진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후보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 자체의 추이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의 경선 자체가 격화되면서 그것이 흥행을 일으키는 요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변 잡기를 둘러싼 네. 여러 가지 말꼬리 잡기식 네거티브전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아마 전체적인 민주당 후보들한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홍준표 이 경남지사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홍준표 경남지사식 사이다식 발언 자체가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부적절한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일단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그 친박 지지층들이 아마 상당히 이게 주목을 하면서 네네. 일반 보수층 여론들도 자유한국당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이 경남지사가 지금 4%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네. 그 지지율을 띄었죠. 그리고 그렇죠. 이에 반해서 지금 김진태 의원도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2%이긴 하지만 네. 바로 앞조사에 1%였으니까 100%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선 지도 얼마 안 됐지 나선 지도 않습니까? 얼마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지금 눈길을 끈다는 이유 자체가 네. 저는 아무래도 결국은 이 싸움 자체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네. 아마 한 10% 내지는 한 15%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경선 자체에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이 지금 두 사람한테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촉박한 대선 기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흐름대로 계속 가면서 뭔가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시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네. 지금 이 대통령 후보 선거 등록일이 4월 15일이고요. 예. 지금 국민의당이 앉아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지금 바른정당, 한국정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네. 이 지금 경선이 끝나는 시점이 4월 한 4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이 당 후보가 된다고 하셨을 때 예, 예. 소위 말해서 비문연대 김종인 전 대표식 표현에 의하면 비패권지대의 연대 자체는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이 범보수 지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후보가 먼저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고 네. 그 이어서 예를 들면 제3지대에 지금 있는 김종인, 정운찬 총리하고 또 단일화하고 예. 거기서 뽑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안철수 국민당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네네. 국민당 후보하고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이게 3단계를 만약에 예정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김종인, 이 정운찬 이 비삼지대의 이 2단계를 생략하고 네. 바로 3단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문제는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지금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그렇죠. 그 자체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네. 결과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비문연대요. 상당히 비문연대라는 측면에서 이 상당히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럴 네.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의 표심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네, 네, 네.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호남 민심이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상당한 책임 있는 세력들인데 그 세력과 손을 잡는 부분에서 과연 호남 민심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마지막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시간을 비롯해서 사실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김종인 의원도 촉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가 12월 19일 선거라면 11월 24일 날 단일화한 그런 사례도 있고 정치권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저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경선을 시작하면서 지금 많은 전선을 형성하고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시장이 좀 불복할 만한 그런 사유로 문재민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도덕성 시비가 일어나면 네. 저는 충분히 김종인 전 의원이 움직일 때 동력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차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정운찬, 김종인이 합류하고 국민의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샤이한 그런 어떤 지층들이 네. 속마음을 안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응답률이 15%에서 20%도 안 되잖아요. 한 30-40%는 돼야지 전체적인 국민의 그런 마음이 골고루 담길 텐데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짧은 시간의 대선입니다만은 동력이 상당히 여기저기 지금 움직이면서 판을 좀 흔들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지는 국민의당까지 합쳐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방금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호남의 민심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은 분명히 있거든요.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이제 호남 민심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어떻게든 이번은 좀 정권 교체를 하겠다. 네.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과거에 이제 지난번 총선 전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를 자기가 얻지 못한다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아킬레스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호남 민심이라고 다 통일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지금 이 경선 과정을 이끌고 안철수 후보가 흥행몰이를 하냐에 따라서 구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뭐 대세론으로 저 문재인 후보가 모든 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국민의당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흥행몰이를 하고 손학규 안철수가 또 새로운 담론으로 호남 민심을 잡느냐 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결과가 임박해 올 때는 결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 예. 후보가 끝까지 가가지고 당선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네. 누가 책임 총리 제의하면은 그거 가가지고 연합 정권으로 그 다음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게 며칠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지지층을 두고 히틀러 추종자를 연상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연대를 위한 어떤 결집을 위해서 한 이야기일까 이런 해석도 좀 드는데요. 앞서 차 교수님께서 이렇게 네. 누구를 위해 반대하기 위한 그 연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왠지 문재인 전 대표를 노린 듯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패권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지금 탈당을 한 이유 자체가 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설랑설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친문 세력들로부터 이 정치적 왕따 이런 것 때문에 탈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노리는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반대할 수 있는 비패권 세력들이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집권해야 된다는 그런 촉매제로 사용하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네. 뭐냐면 결국 지금 이 문재인 저 후보 측의 그런 패권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 공격에 놓여 있는 측이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 측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만약 경선에서 지을 경우에는 탈당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패권지대에서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우회적 지원을 좀 해달라는 예, 예. 그러한 메시지를 노린 정치적 다목적 포석인데 예, 예. 결국 지금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 자체에 가장 큰 것이 비패권지대 거꾸로 이야기해서는 네. 비문의 그런 그 정치적 기치라고 한다면 특정인을 반대한다는 그 기치 자체가 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한 번도 성공한 전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민주당에 맞설 단일화 4월 15일까지는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 김종인 전 의원은 아마 최근에 뭐 과거는 그만두고 친박 패권주의에 한번 실망하고 이제 또 친문 패권주의에 실망하고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지금 삼지대로 나와 계신데 네. 오직했으면 이분이 또 뭐 저 문재인 후보 극렬 지지층을 향해 가지고 히틀러 추종자를 연상시킨다 이런 아주 극한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추진하는 삼지대 이쪽으로 지금 어떤 동력을 모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안철수 후보나 손학규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쪽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볼게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을 임명했던 이 김순환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고민이 깊을 텐데요. 그렇죠.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주인 검사라고 자처할 정도로 사실 이 모든 결정에 아마 핵심적인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인데요. 어제 네. 이례적으로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검찰들이 그러면 이제 검찰에게 무슨 특정 그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의례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상당히 그 김순환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말 그대로 가면 법과 원칙대로 하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오로지라는 표현도 그렇죠. 썼더라고요. 오로지.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니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가 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13가지나 돼요. 그 중에서도 뇌물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한 그런 거고 지금 사실 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금 적용된
금액만 433억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책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구속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에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남 정장은 본인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였지만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수남 총장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도 그 당시 임채진 검찰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임명한 사람인데 21일 동안 조금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타계하시고 그런 결론이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원칙론하고 동정론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검찰 수사팀에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했 직권남용 강요등도 원래 특수본에서 했던 그 정도로 영장을 지금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뇌물죄 부분을 좀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강하게 신청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김수남 첨장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건 역사적인 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미 엄청난 지금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도 있고 국격도 있는데 더군다나 대선 전에 야당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미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야당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선 전에 구속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민심이 흉나고 그러면서 국론 분열이 더 가열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남 첨장이 마지막까지 이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아마 27일, 28일은 안 넘길 것 같다고 그래요. 결단을 할 텐데 만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만약에 나중에 기각하면 그것도 검찰의 체면이 웃긴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어차피 지금까지는 혐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 이 탄핵 심판한 것도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많을 텐데 네. 김수남 첨장이 그런 무리수를 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국민들의 여론 자체는 뭐 신경 쓰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여론도 지금 탄핵을 당한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구속까지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70% 나오는 여론조사도 일부 있긴 하던데요. 일부러 있긴 하지만은 네네. 글쎄요, 뭐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까지 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여론에 따라서 구속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마찬가지로 네. 이제 김수남 총장이 네.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의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선과 평가들을 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공방이 오고 하는 게 근데 아닌가 사실은 싶어요. 뭐 아까 2009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파면된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임기를 다 채우고 오롯이 채우고 퇴임하신 대통령이고 분명히 좀 다르죠. 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폭풍도 검찰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 앞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구 안 하면 결국 지금 이 그 야당이 사실 그 구속됐을 경우에 그 친박 지지층들 결집하고 그 야당에게 후폭풍이 올까 싶어서 그걸 우려해서 봐줬다. 야당을 그 배려한 식으로 정치적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 받은 사람이 더 큰 이 혐의, 그러니까 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뇌물 준 사람은 구속돼 있고, 그리고 뇌물 준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떨어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당한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자고우면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변호인들이 이번에 이제 입회한 변호인들이 밖에서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실체적인 진실이 좀 벗겨진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원래 수사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한 13%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선 전에 지금 만에 하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뭐 4월 중순에 뭐 어떻게 뭐
수사를 시작해서 뭐 대법원 재판, 뭐 아직 일반 법원 재판을 대선 전 이후에 가서 뭐 1년 이상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또 대통령 수위를 입혀서 전 세계에 그 사진 나가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법과 원칙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형평성, 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모들이 본인들이 뭐 대통령 지시받고 했다는 그런 진술이 많이 있고 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대통령은 헌재에서 그 파면을 당함으로써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속해서 수사하느냐 불구속 수사하느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 해외에 앞으로 나갈 임팩트를 생각할 때 조사는 엄격히 하고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굳이 구속 수사해가지고 또 뭐 수위 있고 전 세계에 나가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루은 게 뭔가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